저는 싱가포르고등학교 2학년 7반 26번 허지환입니다. 오늘 저는 뉴슈빈이 쓴 자연은 어떻게 발명하는가 라는 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영주 번역가가 번역하였고 부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발표할 PPT의 목차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 소개, 두 번째로는 폐로 숨쉬는 물고기, 세 번째로는 날지 못하는 공룡이 깃털을 가진 이유, 네 번째로는 도령령이 알려주는 발생 타이밍, 다섯 번째로는 멍게는 우리의 조상, 여섯 번째는 마침내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연이 다양한 생명체를 어떻게 발명해 왔는지에 대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뉴슈빈은 과학적 발견과 연구를 통해 자연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책 목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롤로그가 있고, 두 번째로 기능의 변화, 세 번째 발생하는 발생학, 네 번째 견해만의 지휘자, 다섯 번째 아름다운 괴물, 여섯 번째 흉내쟁이, 일곱 번째 우리 안의 정제소, 일곱 번째 조작된 수사이, 여덟 번째로 인수합병, 다음으로 에필로그와 더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폐로 숨쉬는 물고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로 숨쉬는 물고기는 폐를 가진 물고기와 불을 가진 어류를 비교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육지 생명체로 진화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가진 어류가 점차 폐를 가지게 되면서 육지로 살 수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류는 처음부터 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임새가 달랐던 불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에를 육지로 뻗어나오면서 폐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날지 못하는 공룡이 깃털을 가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의 화석과 복원들을 통해 공룡이 깃털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깃털은 단순히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 조절이나 짝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데이노니쿠스의 모습을 상상도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데이노니쿠스의 화석과 복원도입니다. 다음으로 도령령이 알려주는 발생 타이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메릴이 발견한 두 종류의 도령과 다양한 종의 배합 발생 과정을 통해 도령령 발생 타이밍이 어떻게 진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이 도령령의 발생 타이밍으로 우리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의 배합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령령은 발생 타이밍을 일부러 늦춰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학이 진화 생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멍게는 우리의 조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멍게의 일생과 인간 침팬지 두개골의 비교를 통해 인간 진화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멍게와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우리 진화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발명하는가는 자연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제 진로 희망인 고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감명을 주었고, 이 책은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뉴슈빈의 자연은 어떻게 발명하는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할 도서는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이라는 도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도서에 대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를 소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도서를 소개하면 이 책 제목은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은 단순한 공식과 계산을 넘어 아름다운 예술성을 지닌 학문입니다. 이 책은 수학의 매력을 탐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작성한 작가를 소개하자면 본명은 최기영이고, 최기영은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년간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수학의 매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저술가입니다.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말해보자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수학의 특정 분야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의 역사를 다루는데, 수학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였던 수학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하학의 아름다움, 도형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기하학이 지닌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적분의 세계입니다.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응용을 통해 변화와 운동을 이해하고 수학의 실용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는 확률과 통계의 매력입니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확률과 통계의 원리를 배우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학과 예술입니다. 수학과 예술 간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보며 수학이 예술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이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학과 일상입니다.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은 딱딱한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는 학문이고, 즉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은 예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예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수학은 우리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수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의 매력, 수학적 사고, 지식의 확장,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수학의 매력은 수학은 단순한 공식과 계산을 넘어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지닌 학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보면, 수학적 사고는 수학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식의 확장은 이 책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수학은 어렵지 않다. 수학은 흥미로운 학문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수학은 아름답다. 수학은 아름다운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유용하다. 수학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책 내용 확장하기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선택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여러 공학 분야들을 주제로 공학과 과학의 차이가 무엇이고, 공학에는 무엇이 있고, 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삶은 어떠하였으며, 공학을 전공했을 때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기술적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공학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창조해낼 기회를 공학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을 쓴 성풍현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풍현 작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 학사, 매사 최세치공과대학 대학원 원자력공학 박사,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 등 여러 학력과 경력으로 공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공학 분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하자면 먼저 원자력공학입니다. 과거에는 유용하지 않았던 핵에너지가 수설에서 영감을 받은 한 과학자의 연구로 발전된 분야이며 현재에도 원전 사고 등의 위험이 있지만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공학입니다. 유체역학, 동력학, 고체역학, 연력학, 기계공학에서 말하는 4대 역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각 역학의 필요성과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및 뇌공학입니다. 뇌와 신경계의 원리를 탐구하며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 나노기기나 빛을 이용한 뇌 기능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소재공학입니다. 형상 기억 합금, 초전체, 인체 장기 소재 등 인공 장기 소재 등 다양한 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혁신적인 재료를 개발하는 데 힘을 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학에 있는 여러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여러 공학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에 한번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카이스트는 자동차, 전기, 섬유, 의료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폴리아마이드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 기반 폴리아마이드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미생물 세포 공장을 이용하여 폴리아마이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합성된 바이오 기반 폴리아마이드의 발전 동향과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은 기존 합금에 비해 생산량이 뛰어나며 촉매의 활용 용도에 맞게 합금의 조성을 구성하여 활성점을 변경할 수 있는 고엔트로피 합금을 수소 발생 촉매로 이용한 최신 연구 동향을 통해 향후 기금속 촉매를 대체할 비금속 촉매로 고엔트로피 촉매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융합 기술의 현황과 상용화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핵융합을 하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지만 핵융합 실험 장치인 아이럴에서 최근 플라즈마를 가두는 진공 용기의 열 차폐막이 원래 설계했던 수치와 맞지 않게 제작되고 부식에 취약하다는 결점이 발견되었지만 최종 목표인 2035년에 예정된 대량 에너지 생산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아이럴 이전 핵융합 실험 장치인 제트를 운영하는 유키아에서도 4세대 터빈 스텝 구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다양한 공학 분야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기술적 도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직접 전하는 지식과 경험은 공학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독후 활동을 통해 좀 더 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7반 16번 오서준입니다.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에게 듣는 AI 최강의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 PPT의 목차로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AI 마무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에게 듣는 AI 최강의 수업에 대한 책을 읽고 이 PPT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진영 교수님이시고 이 책의 내용은 AI 기술의 본질과 원리, AI의 작동 원리, 기계학습, 딥러닝, AI의 한계 등 AI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작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진영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카이스트 명예교수 및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며 정보과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초대 연구회장이시고 그 외에도 AI 분야에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에게 듣는 AI 최강의 수업, 청소년을 위한 AI 최강의 수업, AI와 사회 변화 등 AI에 관한 책을 여러 쓰셨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자가 될 수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일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도록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뇌에 이식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뇌에 이식한다면 생기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척추 손상이나 만성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의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를 뇌에 이식한다면 생기는 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뇌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 있는 엉뚱한 정보를 습득하여 지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에게 듣는 AI 최강의 수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AI의 기술이 좋아져도 AI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리가 AI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AI의 윤리적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PPT의 제목을 AI 더 나아가기 위한 수업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러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에 대하여 발표할 강우혁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지은 책으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사용하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의 방향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경제학자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유러피안 드림 등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열의 이동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나 효과가 없는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향수의 뚜껑을 열었을 때 향수 안에 있는 분자가 밖으로 퍼질 확률은 퍼지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높기에 우리는 퍼진 향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향수 안에 수많은 분자가 모두 향수 밖으로 퍼지지 않고 안에서 존재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이처럼 고립계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은 매우 작아서 관찰되지 않습니다. 고립계가 아니라면 엔트로피는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하여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낮춰서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결국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까요?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며 종종 우주와 물질 교환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구는 열린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구는 사실 닫힌 개입니다. 닫힌 개는 에너지의 출입은 있지만 물질의 출입은 없는 개를 말합니다. 지구로 운석이 종종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수가 크지 않고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를 에너지의 출입만 있는 닫힌 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엔트로피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도시화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진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고 기술적 발전은 사회 구조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던 오존층은 1987년 프레온 가스를 전면 금지한 몬트리올 이성절을 시작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는 몇십 년 전부터 석유의 고갈을 걱정했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시추할 수 있는 석유의 양도 늘어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린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를 확장시켰지만 이는 동시에 환경 파괴와 자원 소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와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가 기술 발전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진은 여전히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발전을 시킴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7반 고준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책은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하며 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율주행차, 킬러 로봇, 머신러닝, 인공지능 윤리 등 인공지능 시대에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에 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공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책을 통해 제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며 시작하고 데이터 주도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며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작업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뉴 사이언티스트 외 6인입니다.
뉴 사이언티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과학기술 주간지로 1956년 영국에서 창립되어 현재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지부를 확장했으며 과학적 발견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를 위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 및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뉴스, 특집 기사, 평론, 논평 등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닉 보스트롬, 넬로 크리스티아니니 등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머신러닝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되는데요.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 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램 등을 학습시켜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비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데이터를 그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란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하여 어떤 환경 안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머신러닝 외에도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발전합니다.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구축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머신러닝은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 불량 예측, 생산 자동화에 사용되어 불량품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딥러닝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미지 인식 기술로 활용되어 실시간 도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 진로인 기계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설계, 제조, 유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기계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며 기계공학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 일자리 327만 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전문 과학 서비스업에서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보면,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과 같은 전문직 일자리의 60%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크며, 현재 인공지능 도입률은 아직 낮지만 해외에선 인공지능의 인간 일자리 대체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일자리 대체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 심지어 최근에는 그림과 같은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입장으로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일자리가 대체되는 미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노력이 생긴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보장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과정을 자동화 최적화하고 인간은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의 강점과 인간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인간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그리고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 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서조차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보니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직업 창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과 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김땡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과학 로드맵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과학이라는 학문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지금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관련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컴퓨터과학이라는 분야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로 나누어집니다. 확장하기 부분에서는 이 책의 각 목차별 내용에 대한 대략적으로 나눠 아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작성한 작가의 이름은 블라드스톤 페이라필루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브라질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연방대학교 UFMG에서 컴퓨터과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와 사회연결망을 주로 연구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방법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코드.에너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컴퓨터과학 로드맵이라는 책으로 2020년 6월 22일 발행되었으며 컴퓨터과학의 많은 주제 중 기본적으로 컴퓨터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들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서입니다.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 컴퓨터 구조, 다양한 언어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등의 개념을 예제와 그림으로 포함하여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서문에서 저자가 남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큰 영향을 체감되게 해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확장하기에서 살펴볼 책의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복잡도 측정하기, 데이터 처리하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컴퓨터의 동작 원인, 원리, 프로그래밍 기법 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은 말 그대로 현실 문제를 사람의 사고로 또는 컴퓨터의 영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나열한 내용으로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현실에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실제 책의 챕터 1, 챕터 3에서 이러한 지식들에 대해 다루며 예시로 챕터 1에서는 문제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지식, 챕터 3에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 반복 재기, 역추적, 발견법, 분할 정복 등에 대해 말합니다. 실제로 사진에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제기를 이용해서 반갑습니다를 출력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거나 또는 반복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복잡도 측정하기에서는 복잡도 측정하기란 컴퓨터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의 변화를 그래프로와 같이 나타내어 전력과 작성한 코드에 따라 소비되는 자원의 양과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예시로 지수 함수 모양의 복잡도가 나타나는 전력과 코드의 경우 자원과 소비율이 결합적으로 소비되기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사진의 경우 복잡도를 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나는 비교표 기법을 나타낸 예시입니다. 챕터 3 데이터 처리하기에서 데이터란 정보의 요소를 데이터란 정보의 요소로 컴퓨터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계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의 챕터 4, 챕터 6에서 다루며 챕터 4에서는 데이터의 유형과 구조, 챕터 6에서는 데이터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다루며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 절차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절차를 정의하는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책에서는 정렬, 탐색 알고리즘과 그래프, 운용과학에 대해 말합니다. 사진은 책에서 소개하는 정렬 알고리즘 예시로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서바이브에서는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다루며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다루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계산 체계를 다루는 것과 같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루는 하드웨어의 기본 구조부터 그 하드웨어의 연산체계, 컴파일러의 존재 이유, 역 어셈블리와 역 공학 등에 대해 말합니다. 챕터 6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 말하며 프로그래밍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영상 방법과 순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개발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프로그래밍 기법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요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 말합니다. 실제 밑에 코드는 제가 학교 연구에서 직접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함수를 만들어 작동시키는 원리이기에 책에서 다루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루하다, 재미없다 등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현대사회의 필수 덕목이 되었기에 이 책을 통해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진로 독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10대를 위한 건축학교라는 책입니다. 목차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도서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확장하기를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10대를 위한 건축학교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줄 건축물 100여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존재에서 아름다움, 기술로 이어지는 호모사피엔스의 성과로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루는 구성요소이자 인간 삶의 일부인 건축물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0대를 위한 건축학교의 작가인 임유신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신 작가는 지금은 전문 기자로 쌓은 지식을 활용해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자이자 컨설턴트, 콘텐츠 제작자, 저자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이동수단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배와 비행기 등 움직이는 탈 것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과학과 기술의 결정체이므로 여러 탈 것에 관해 알아가면서 과학과 기술의 세계로 자연스레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동수단 분야를 넘어 생활, 역사, 문화와 관련한 과학과 기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기에서는 캔틸레버 공법, 친환경 건축, 랜드마크 전략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캔틸레버 공법의 특징과 사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외팔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한쪽 끝만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과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캔틸레버 구조는 변형이 쉽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전력이 강한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재를 사용하면 캔틸레버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필요한 재료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캔틸레버 공법 사용 시 중력에 의한 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버 공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캠버는 중력에 의한 처짐을 미리 감안하여 슬래브나 볼을 살짝 위로 솟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인력으로 캔틸레버 구조물에 중력이 작용하여 구조물이 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캠버를 사용합니다. 캔틸레버 공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영화의 전당과 중국의 쉬앙쿵 사원을 들 수 있습니다. 쉬앙쿵 사원은 절벽에 구멍을 내고 캔틸레버 나무 볼을 박아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미적 아름다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에 따르면 지구가 1년마다 줄 수 있는 양이 1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현재 매년 1.7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특히 건축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스코 베스티 칼레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이 등장했습니다. 보스코 베스티 칼레는 고층 건물에 나무를 심어 전체를 숲처럼 꾸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80m와 112m 높이의 두 동에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건물 표면에는 11,000여 개의 피복식물과 5,000여 개의 관목이 있습니다. 이는 3만 제곱미터 넓이의 삼립을 옮겨온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은 기후변화와 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랜드마크 전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전략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난 뒤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도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랜드마크를 이용한 전략이 실패했을 때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장소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장소의 이미지가 축적되고 관광지나 축제 방문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인식되어 관광 브랜드 이미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위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방문하고 해당 지역은 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랜드마크 전략을 이용할 때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모르는 건축물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환경을 위해 이로울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대를 위한 건축학교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발표하게 된 2학년 7반 4번 고지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장은 책에 나온 문장 중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도 영어는 성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영어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좀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작품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영국 BBC 방송국에서 30년 이상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저자가 영어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현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는 책입니다. 과거 게르만 전사들이 사용했던 시기부터
영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같은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멜빈 브래그 작가는 영국 BBC 방송국에서 30년 이상 프로듀서로 일하며 영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던 부분은 4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단어는, 두 번째, 영어의 혼란은, 세 번째, 셰익스피어, 네 번째, 미래의 영어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단어는 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전에도 한 번씩 궁금증을 가졌던 주제가 나와 있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상위권은 우리가 확실히 자주 사용하는 the, of, and, a, to 등의 단어였습니다. 또한 76번째인 넘버라는 단어가 첫 프랑스어라는 점도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의 혼란입니다.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우리나라의 사투리같이 영어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people에 나타내는 단어만 20개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준화된 영어를 원하기 시작했고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도 영어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책에서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뽑을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창의력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단어들을 아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 단어로 여러가지 표현을 만들며 영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어는 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70%는 영어라는 점을요. 영어는 현재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PPT에 나와 있듯 I love you 라는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며 새로운 영어 단어들도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영어 단어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셰익스피어라면 셰익스피어는 영어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셰익스피어였다고 해도 영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냐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그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고 엄청난 창의력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더 셰익스피어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영어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제가 느낀 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진로독서 PPT 2학년 7반 13번 방재현 파인먼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항이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이 도서명은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로 2003년에 리처드 파인만의 강의를 폴 데이비스라는 연구자가 서술한 책으로 리처드 파인만의 6가지 빨간색 강의책 중에 6가지 챕터만 따로 빼내서 요약한 책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알고 있는 물리학 지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수식을 피해서 최대한 실험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합시켜 발전시킨 양자전기역학을 정립하여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뛰어난 물리학 실력으로 유명하지만 강의에서 말했던 명언들도 유명합니다. 그중 제가 마음에 드는 명언 2가지를 발췌해봤는데 그중 하나는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를 속여서 안 된다는 것인데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와닿아서 명언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확장하기입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그 열역학과 빈역학을 광자역학을 확장하기 위해 빛의 속도와 카르노 기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빛의 속도는 약 30만 km 세컨드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상수로 사용됩니다. 이 속도를 현대 기술로 입자가속기를 사용하면 뮤온을 광속의 99.5%까지 가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광속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이는 빛이 빨라지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질량도 증가해야 되는데 속도가 빛만큼 증가해버리면 질량도 엄청나게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이가 성립이 안됩니다. 카르노 기관입니다. 열기관의 기본 원리. 열기관의 작동은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을 따르는데 이 법칙들은 열기관의 효율에 제한을 둡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열기관은 작동 물질이 순환하는 과정에 압축, 가열, 팽창, 냉각을 반복합니다. 카르노 기관은 주어진 온도 차이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은 완전 가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엔트로피 생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열역학 제2법칙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은 비가역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가역적인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마무리로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카르노 기관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기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2학기 독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로 삼게 된 주제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로 이걸 제목으로 해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을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도서 소개할 거고, 두 번째는 생각하기 위한 뇌는 틀렸다. 세 번째는 예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번째는 인간의 뇌로부터 세계는 연결된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책을 먼저 소개하자면, 그리고 제가 이걸 찍고 있는 당시에 목감기가 좀 시게 와가지고 원래도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 책은 리사 펠트만 버렛이라는 사람이 썼고 1분의 1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문 같은 장과 나머지 6가지에서 뇌에 대한 이제 얕고 넓은 지식을 소개하는 뇌과학 입문서, 그 중에서도 이제 뇌의 근본적 성질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뇌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최신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약간 잘못된 통념 같은 거를 바로잡아주거나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흔히들 말하는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하잖아요. 막 게임만 하면 막 파충류의 뇌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정작 이렇게 보면은 이 책에서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파충류의 뇌는 틀렸다. 이제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야, 이성을 나타내는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않았다. 이런 잘못된 통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온 말이 또 우리의 뇌가 생각이 주가 아니라는 거였는데, 우리의 뇌를 하면 보통 생각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생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뇌의 주기능이 아니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꼈던 생각하기 위한 뇌는 틀렸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신체 예산이 뭐냐면 이제 몸에서 뭔가 필요할 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이 일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류어라는 고대 시절의 물고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화류어란 물고기는 또 이제 어떤 물고기냐 하면 고대에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진짜 아주 단순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두 가지죠. 먹거나 도망치거나. 근데 나보다 강한 적에게는 먹을 수 없으니까 도망쳐야 하고, 나보다 약한 적은 먹을 수 있으니까 잡아먹어야 한다 이건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면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포식자를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포식자를 만났을 때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때 살아남았을 때의 정보로 다음번에 행동은, 아 얘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포식자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체 예산을 관리했던 게 바로 화류어인데, 그래서 이 화류어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예측이라는 게 생각보다 위에 있는 우리 뇌의 핵심 기능이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측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쉽게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옛말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가 자라에게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소뚜껑을 보고, 아 이건 자라다, 이건 위험하겠다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거죠. 이런 예측이라는 기능이 뇌의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측에 관해서 이제 또 흥미로운 예시가 있는데, 운동한 뒤에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도달하는 데까지 도달해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데는 일정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운동하고 물을 마시면 바로 아 시원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물이 들어왔다는 걸 뇌가 예측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인간이 가진, 또 이제 모든 뇌가 가진 예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인간이 가진 뇌의 예측 기능 중에 좀 놀라운 게 이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인 현재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겪은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가 아예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지어진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거는, 인간의 뇌로부터 세계는 연결된다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걸 신체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혼자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타인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에 따라서 신체 예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릴 게 바로 말의 힘인데요. 이제 가장 많은 신체 예산에 가장 많은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해도 이제 무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한두 번의 이제 쓴 소리는 이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인간을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약간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거를 여러 번 뱉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신체 예산에 악영향을 줘서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예산을 갉아먹는 요소가 바로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긍정적인 의도로 말을 했더라도 앞에 말한 대로 예측,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듣고도 그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는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현실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념, 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인간의 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회적 현실 자체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우리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해주면, 일단 이 책은 뇌의 전공 서적이라기보단 뇌의 입문을 위한 넓은 분야에서 정확하고 깔끔한 정리를 다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무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는 전공서적에 비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호기심, 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게 주 기능이 아니지라는 이러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문점이 남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뇌의 주기능이 생각이 아니래요. 아직 이 점에서도 의문이 들었고, 애초에 생각이란 뭘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측하는 행위 자체를 무의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서 또 깊게 나아가서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이고 뇌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이러한 의문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 김정민.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계학습의 정의와 개념.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및 분류, 추측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기반 학습. 데이터 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기반.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세 번째, 예측과 분류.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발전.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공무이빨? 맞지 준서야? 준서야 맞지? 기계학습의 주요 알고리즘, 지도학습, 비자도학습, 광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이렇게 특징, 데이터, 목적, 예시가 있습니다. 신경막 기반 딥러닝 작용의 원리는 데이터 입력, 신경막 처리, 가중치 조정, 출력 생성 순서입니다. 기계학습 운영 분야 및 사례. 자율주행 의료 진단 금융 서비스, 개인 맞춤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학습 윤리적 고려사항, 현황 문제,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부족, 책임 소재 등이 있습니다. 기계학습 학습의 미래 발전 방향은 데이터 과학 발전한 다음 알고리즘 발전, 인공지능 윤리가 있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읽게 된 2학년 7반 20번 오현준이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내용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읽은 책의 이름은 미적분의 쓸모이고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수학원 수학 2 시간에 배우는 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 판단과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판별하는 법, 그리고 수학 2에서 배우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정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기도 하고 고등학교의 수준을 넘어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편미분과 우주선에 있는 미분 방정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학에서도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실생활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 실생활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정확히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이를 근사하여 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 넣은 함수를 소개하자면 이 함수는 y는 2의 x 곱하기 x의 제곱이라는 함수고 미적분에서 많이 다루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서 서술한 함수의 증가 감소와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fx가 이계도 함수를 가진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f'x가 0 이상이면 증가, f'x가 0 이하면 원함수인 fx가 감소라 써져 있는데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 dy의 dx는 2의 x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함수가 좀 그림을 못 그렸지만 이렇게 0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것을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고, 이렇게 y는 x제곱의 도함수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0에서 0,0을 뚫는 지나는 이렇게 1차 함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f'x가 이런 1차 함수이므로 0보다 크면은 f'x가 양수이기에 증가, 여기 y는 x제곱에서도 증가하고 f'x가 0보다 f'x의 x값이 0보다 작을 경우 f'x는 음수이기에 여기 원함수인 fx에서도 fx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오목과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f'x가 양수이면은 아래로 볼록, f'x가 0 이하면은 위로 볼록이라 서술되어 있는데, 일단 아래로 볼록은 요런 모양, 위로 볼록은 요런 모양이고요. 다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2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살펴봤을 때 이 함수를 fx로 정의하면 f'x는 3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f'x는 6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라는 함수의 개형을 먼저 잡아보자면, 이렇게 0에서 기울기가 0이고 0,0을 이렇게 뚫는 함수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 fx라는 함수를 이기도 함수를 통해 분석해보자면, 이기도 함수는 0,0을 뚫어서 지나가는 1차 함수이기에 fx의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f'x가 양수이기에, 즉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것을 알 수 있는데 fx라는 함수에서 그게 잘 구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x가 음수인 부분에서도 잘 구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함수를 그리는데 어쩌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극점, 변곡점에 대해 설명해드릴 것인데요.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점이고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라 했는데,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를 fx라 지정하고 f'x를 구해보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f'x는 6x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0,0을) 지나고 3,0을 지난 함수가 3,0을 뚫고 지나간 함수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fx의 개형을 추론해보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설명해드린 극점, 극소를 지나고 여기 다시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fx가 0,0인 지점에서는 극수이고 극해이고 x는 3인 지점에서
x가 0인 지점에서 fx는 극대를 갖고 x는 3인 지점에서 fx는 극소를 갖습니다. 그리고 3 이상인 부분에서 다시 증가. 이렇게 fx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고 f'x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0,1,0을 뚫고 지나가는 1차 함수이기에 f'x의 부호가 지나므로 1,0 지금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지점에서 오목과 볼록이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학으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을 주제로 발표하게 될 2학년 7반 23번 장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의 목차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책 소개, 두 번째는 휴리스틱에 대해서, 세 번째는 대표성 휴리스틱, 네 번째는 가용성 휴리스틱, 다섯 번째로 휴리스틱의 이중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으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은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민감도와 특이도와 2차 의견, 확률과 통계의 오인, 알고리즘의 무한한 잠재력, 수리역학을 주제로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의 오인을 주제로 휴리스틱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리스틱이란 대충 어림짐작하기를 정의하는 단어이며,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은 시간, 정보로 인해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의존해 판단하거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속히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휴리스틱의 종류 중 하나인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A라는 남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라는 남자에 대해서 정보를 3가지 갖게 될 겁니다. A라는 남자는 로스쿨을 전공하였고, A라는 남자는 법을 잘 준수하고, A라는 남자는 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남자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는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A라는 남자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리스틱의 종류 중 또 다른 종류인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최근에 일어나거나 그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억되는지에 따라 간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핸드폰을 많이 한 것을 알게 된 후 핸드폰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휴리스틱의 이중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차이켄, 심리학자인 카너만의 연구에서 휴리스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휴리스틱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비합리적인 결정과 편견을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복잡한 일상을 간단하게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도 보는데요.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더 잘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휴리스틱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또 휴리스틱의 이중성을 극복하면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휴리스틱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2학년 7반 정우진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평소 코딩에 관심이 있고 제 진로학과가 데이터 관리학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코딩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 과에서 코딩을 나중에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책을 알고 한번 보고서 어떻게 이 코딩을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를 하면 첫 번째는 코딩이란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코딩이란 이 책에서는 사전적 정의로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어디다가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의미라고 따로 설명했는데, 미래를 이어주는 기술 중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두 번째로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크게 설명했는데, 컴퓨터 언어는 기계,
고로 컴퓨터에게 명령이나 연산을 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어 기계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는 C 언어,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자주 쓰게 되고 코딩을 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인 코딩의 필요성을 하는데 점차 증가하는 학교 코딩 정규 수업 시간을 점점 필두로 내놓고 코딩의 이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 일을 인지하고 점점 대응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용되는 분야가 의료, 교육, 정치 이런 개뿐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코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건축구조역학 입문 김영찬이 만들었습니다. 건축구조역학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 2학년 7반 11번 김태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은 10대를 위한 건축학교이고,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 두 번째로 작품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질문 및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 또래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를 선정하여 기본 개념을 설명하여 건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고, 건축의 역사, 디자인 과정, 유명 건축물, 세계에서 가장 큰 타워 등 여러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루어 청소년들이 건축을 여러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소개를 해보자면,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의 기본 개념인 건축이란 무엇인지, 건축의 역사와 중요한 건축물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 디자인 과정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는지 스케치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유명 건축가와 건축물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을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및 탐구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인 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있는 건축물처럼 크고 화려한 건축물의 개수가 적은가?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에 현대 기술을 도입해 본다면? 세 번째 질문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 재료에 적합한 것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있는 건축물처럼 크고 화려한 건축물의 개수가 적은가 부터 다뤄보자면, 대성당을 예로 들어보면 유럽의 대성당은 중세시대부터 건축되었으며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서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은 대부분 불교 사찰과 왕궁, 석관 등으로 건축 스타일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에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큰 면적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면적을 구하기 어렵기에 짓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 같은 수도권에는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재료로 적합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건축재료로는 콘크리트, 시멘트, 플라스틱, 생분해성 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재료는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로는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원래 쓰던 재료들은 다시 재사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다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3D 프린팅은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재사용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건축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고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와 건축물들을 보며 건축에 사용된 여러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을 보고 신기해하며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으며 건축물의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설계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독서 PPT 10대를 위한 건축학교 도서에 대해 소개할 김리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작품의 내용, 책의 내용 확장,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도서의 제목은 10대를 위한 건축학교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페이지가 카드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건물의 외형과 역사, 여러 특징들을 소개하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작가 임유신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여 세계 1위 자동차 전문지인 BBC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는 등의 업적을 이룬 뛰어난 결솜씨를 가진 공학자입니다. 작가는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공학적인 개념을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0대를 위한 건축학교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선 건축의 개념과 건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룹니다. 나머지 2부부터 6부까진 여러 특징들로 건축물들을 분류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총 3가지로 건축에 필요한 요소, 여러 유형의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특징과 스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에서로부터 제가 확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건축 신소재, 두 번째로 해체주의, 마지막으로 환경과 건축입니다. 건축 신소재입니다. 책 10대를 위한 건축학교의 2부에선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일본에 위치한 산주산 겐도는 옆으로 긴 목재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높이 쌓을 수 없는 내구성이 약한 나무 소재의 특성 때문인데요. 저는 나무 소재가 어떻게 해야 현재에서도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옛날부터 자주 쓰인 나무 소재는 불에 잘 타며 내구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건축에선 튼튼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목재를 개발했고 거기에 쓰인 기법이 CLT 공법입니다. CLT 공법이란 나무의 결들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집착하는 공법이므로 내구성을 높이고 불에 타는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목재 건물 미에스트로네 호텔 역시 마찬가지로 CLT 공법을 활용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란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자유롭게 건축을 짓는 양식입니다. 해체주의가 쓰여진 건축물들의 특징은 건축가의 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옆 사진 댄싱하우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체주의의 특징과 매력은 제가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건물에 표현하며 자유롭고 틀에 박혀있지 않는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 산업이 초래하는 쓰레기와 온실가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건축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계 6부 이색 건축에서 다룬 건물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환경오염을 고려한 건축의 표본입니다. 이 건축물은 80m, 112m 높이의 두 동 건물에 나무 800그루를 심었으며 외부에 나무가 자라는 발코니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심은 나무들은 도시의 오염물질을 걸어내고 소음을 줄이며 건물의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 생물들의 생태계가 되어 생물 다양성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제 목표인 건축가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저는 호기심과 부족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물의 특징과 외형을 보며 저의 창의력과 건축에 대한 시야 역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수준 높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해 깊게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학년 7반 김현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로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릴리안 리버가 쓴 도서인 길 위의 수학자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관점으로 수학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 책은 1942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대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수학 분야의 고전 필독서입니다. 수학적 사고의 놀라움과 대수학과 방정식, 삼각함수, 미적분 등 현대 수학의 주제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도서를 쓴 릴리안 리버입니다. 학력은 위와 같고요. 여기 밑줄 친 거를 보면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롭고도 대중적인 교육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궁금증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예를 들어 2뉴턴의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또 다른 2뉴턴의 힘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이 직사각형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을 받아 움직였을까요? 물리학에서는 힘을 더하려면 반드시 두 힘 사이의 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힘 사이의 각이 다르면 2 더하기 2의 값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서는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가 아닙니다. 적도의 호와 두 경선의 부분으로 북극에서 적도의 호 양쪽으로 뻗은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은 밑변을 이루는 두 각은 똑같이 90도이기에 이 삼각형의 합은 180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법칙, 원리, 공식을 쉽게 정리한 물리화학 사전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책 소개,
과학적 원리, 그리고 이 과학적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그리고 E는 MC 제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입니다. 책의 제목은 법칙, 원리, 공식을 쉽게 정리한 물리화학 사전이고 그린북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대 물리 및 화학의 기본이 되는 70가지의 개념을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 개념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원리들부터 대학교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적 원리들까지 물리와 화학에 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물체의 에너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1이란 이동 방향으로 가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보통 이 K로 쓰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이때 m은 물체의 질량입니다. 다음으로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고 물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보통 이 P로 쓰고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체의 높이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앞서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만약 물체가 닫힌 개에 있고 에너지 교환이 없다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물체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다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관성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성계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뜻은 빛의 속력은 어떤 관성계에서 측정하더라도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자연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로렌츠 인자를 사용합니다. 주로 감마를 쓰고 이 감마의 값은 루트 1-c제곱 분의 v제곱 분의 1입니다. 이때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다음으로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성계에서 관찰할 때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에서 P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빛은 우주선의 양끝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우주선 밖에서 관찰하면 Q가 관찰할 때 빛은 왼쪽 감지기에 먼저 닿고 오른쪽 감지기에 나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로렌츠 인자를 사용한 공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입니다. 그림의 가를 보면 빛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주선 안에서 관찰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선 밖에서 보면 빛의 이동한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식이 왼쪽에 있습니다. L'은 밖에서 본 빛이 이동한 거리이고 L은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가 관찰한 빛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의 시간은 T'은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이동한 시간이고 T는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팽창된 시간과 그 수축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량 증가 공식입니다.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지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자기 자신을 관찰했을 때 정지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관찰자가 봤다면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물체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정지에 있는 관성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값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두 관성기에서 같은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 밑에 식을 보면 EP1은 물체가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의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 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은 외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관찰하는 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로렌츠 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정지 질량 곱하기 로렌츠 인자는 증가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뮤온의 수명은 매우 짧아 지상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발생한 뮤온은 지상까지 도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뮤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뮤온의 시간은 팽창하게 되고, 뮤온 입장에서 이동해야 할 거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뮤온은 짧은 수명이지만 빠른 속도로 인해 지상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입니다. GPS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여 오차를 보정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위치한 인공위성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과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두 위치 간의 시간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E는 mc제곱입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알아보기 위해 E는 K라는 비례 상수를 넣고 물체의 질량인 m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를 식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2분의 1 mv 제곱은 k m1-m0입니다. 그리고 질량 증가 공식에 의하여 m1은 루트 1-c 제곱분의 v 제곱 분의 1 곱하기 m0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v 제곱은 m1의 제곱 분의 m1 제곱 마이너스 m0 제곱 곱하기 c의 제곱입니다. 이 에너지를 아까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아래의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2분의 1 m1 제곱 분의 m에 곱하기 m1 플러스 m0 곱하기 c제곱입니다. 이게 k가 되고, 속도가 만약 느리다고 가정하게 되면 m은 m0는 m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아래의 식의 위아래의 m이 모두 같아지므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제곱만 남게 되고 k는 c제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은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들이 합쳐져 원자 번호가 큰 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분열은 원자 번호가 큰 원자가 붕괴하여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들로 나누어지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공통점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보다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라진 질량은 모두 에너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끓이고 그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게 된 2학년 7반 21번 이한결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작품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확장하기, 네 번째로 마무리를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불량 이야기라는 책은 건강 관련 의학 상식에 관한 진실을 담은 책이고, 감기 치료에서부터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학 정보의 오류와 잘못된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몸에 관한 내용과 대체의학과 각종 언론에서 알려주는 잘못된 의학 상식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크리스토퍼 완제크라는 사람으로 나사의 수석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부터 나사 고더드 우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주의 구조와 천체 물리학의 진화를 주제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또 이 불량 의학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토퍼 완제크는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요. 그의 책 중 스페이스 러시는 세계적인 과학 매거진 스캡틱의 발행인 마이클로부터 이런 아이작 아시모프 이후 우주 탐사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작가입니다. 세 번째, 확장하기. 그럼 이러한 의학적 오류가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래된 지식이나 이런 옛날에 발생한 의학적 지식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체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진단 장비나 검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해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더 의학이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을 읽고 건축으로 바라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7반 조혜성입니다. 책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은 건축가이자 작가인 헤르만 헤르츠버거가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건축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건축 요소가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후에 살펴보고 먼저 저자인 헤르만 헤르츠버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네덜란드의 구조주의 건축가로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주의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의 구조가 사고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책에서 공간 구조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 또한 사람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 학교의 공간과 비교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 추천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공간의 분절입니다. 공간의 분절이란 하나의 넓은 공간을 나누어 작은 단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분절하게 된다면 결속력이 강한 소규모 집단이 각기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각 공간을 최적화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 분절의 예시로는 다양한 활동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 분야의 과학 실험실이나 자습실, 도서관 등을 다양한 도형으로 구분해 기능과 사용자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공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은 기능적 여백입니다. 기능적 여백은 건축 요소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여백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에 있어서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가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학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을 살펴보자면 야외 공간에 벤치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대표적인 예시로 벤치를 대신하여 높은 보도로 설계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 이는 앉는 용도뿐만 아니라 물건을 거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내에도 다양한 기능적 여백이 존재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건축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과 우리 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7반 김민건입니다. 진로 독서를 위해 선정한 책 반도체의 제대로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도체 제대로 이야기는 비전공자들과 같은 반도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 반도체의 원리를 물의 흐름이나 저속에 비유하는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이후 1987년 현대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강구창은 책을 출판했던 당시 반도체 연구를 18년 동안이나 한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했다시피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물로 반도체를 이해하는 것과 반도체 설계를 조각예술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 그 사이에 있는 물질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안 흘렀던 반도체가 어떻게 전기가 흐르게 되었을까요? 이 원리는 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이온이라는 불순물을 통하여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오메오칙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메오칙을 물에 비유하면 전압은 저수지의 물높이에 해당하고 전류는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물의 흐름과 같으며 저항은 수문의 폭에 해당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채워져 수위가 높아졌을 때 수문을 열면 수위가 낮을 때 수문을 연 경우보다 당연히 더 많은 물이 방류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문의 열린 정도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수문이 더 많이 열릴수록 더 많은 물이 방류될 것입니다. 이는 저항의 세기가 더 약할수록 물이 더 많이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띤 입자, 전단을 저장하는 숫자가 바로 캐퍼시티입니다. 캐퍼시티는 아마 처음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캐퍼시티를 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캐퍼시티는 앞서 말한 저수지에 해당하고 물 입자는 전하에 해당됩니다. 저수지의 면적이 넓고 높이가 높으면 당연히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캐퍼시티에 적용해 보면 캐퍼시티의 면적이 넓고 전압이 높으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론 파너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적 파너에 대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반도체의 설계는 다색 파너와 비슷합니다. 다색 파너를 할 때 틀이 주어지면 그 틀에 물감을 찍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 틀에 빛을 쏜다는 것 뿐입니다. 그 틀에 빛을 쏘면 관광제에 원하는 부분을 굳히거나 녹여 원하는 반도체의 설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녹은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는 식각 과정을 통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는 식각액을 사용하여 식각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는 양은 쟁반에 파라핀을 바르고 그림을 새긴 뒤에 초선으로 부식시키는 에칭 파너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필수적인 사회에서 반도체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진로는 반도체 공학과로서 반도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더 나은 반도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강구창의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는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진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도체에 대한 탐구를 원하신다면 강구창의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7반 김인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 2학년 진로독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반도체 제대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일단 목차에 소개해드리면 도서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로 제가 읽은 도서는 반도체 제대로 이야기란 책입니다. 이 책은 반도체에 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수식 없이 단지 중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으로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도체의 전반적인 기술들을 서술적으로 풀어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강구창이란 작가입니다. 강구창 작가는 1964년 출생해서 82년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고 86년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반도체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반도체 제대로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강호창 작가는 18년간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10여 개의 시스템 IC를 설계해온 연구원이었습니다. 확장하기는 반도체 재료, 반도체의 변천, 반도체의 여러가지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에는 이러한 사진들에 나와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단일 물질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단일적으로 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화합물 반도체는 갈륨과 아세나이드가 합쳐진 갈륨 아세나이드를 사용하고 갈륨과 포스포러스가 합쳐져서 갈륨 포스포러스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불순물들을 넣어서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족 원소를 넣어서 P타입 반도체를 만들고 15족 원소를 넣어서 N타입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변천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변천은 트랜지스터에 따른 변천과 집적도에 따른 변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N 접합 트랜지스터는 P타입 트랜지스터와 N타입 트랜지스터가 접합하여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런 트랜지스터가 JBET을 거쳐 PMOS와 NMOS가 되는데, PMOS는 P타입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PMOS이고 NMOS는 N타입 반도체가 들어있는 NMOS입니다. 그리고 이런 PMOS와 NMOS가 합쳐져서 CMOS가 됩니다. 집적도에 따른 변천은 트랜지스터가 수십 개에 집적되면 IC로 집적 회로가 되고, 이런 IC가 트랜지스터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집적되면 LSI,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면 VLSI, 그리고 그 이상 집적되면 ULS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여러가지 설계 방식에는 게이트 어레이 방식, 스탠다드 방식, SOC 방식, 풀 커스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설계 및 제조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게이트 어레이 방식으로, 설계 기간은 회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약 2주일 정도입니다. 스탠다드 셀 방식, SOC 방식, 풀 커스텀 방식은 모두 약 2달 정도로 제조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같은 규모의 칩을 설계한다면 SOC 방식이 설계 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 풀 커스텀 방식은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작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은 SOC 방식인데 설계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IC를 설계할 때에는 스탠다드 셀 방식이나 SOC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반도체 재료, 변천, 여러가지 설계 방식에 대해 소개하였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제대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진로였던 반도체 공학과에 대한 더 확실한 진로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반도체의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독서 PPT 서귀포고등학교 신승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는 책의 선정 동기, 다음 작품의 소개, 다음 책의 내용에 대한 탐구, 다음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책의 선정 동기는 저는 진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원래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본 원리를 가지고 개인 연구나 수행평가, 공동 연구 등에 탐구해보고 싶었고, 위 책의 차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원리인 소인수분해와 유리수와 무리수 등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다 심화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제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위상수학과 제가 모르는 수학적 원리 또한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더 흥미가 갔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할 내용은 제논의 역설입니다. 제논의 역설은 사람이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보다 거북이를 100m 앞에서 출발시킵니다. 사람이 100m를 달려가면 거북이는 10m를 가고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사람은 10m를 가면 그동안 거북이는 1m를 나아갑니다. 사람이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달리는 동안 거북이 역시 움직임으로 사람은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개념을 봤을 때 맞는 말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설에는 무한대의 개념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한소의 개념을 적용해보면 사람이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달리는 거리는 무한히 작은 구간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처럼 사람은 약 112m만 뛰어도 거북이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무한소의 합이 결국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는 수학적 원리 덕분이고 무한히 작은 거리를 계속 더해봤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탐구할 내용은 소수의 개념과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1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단순히 약속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1이 소수가 아닌 이유를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인수 분해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자연수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두 번째 정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 외에 자연수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정의를 따르면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1을 소인수 분해할 때 1을 포함하면 무한히 많은 소인수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정의를 따르면 11을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유일하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정의는 두 번째로 해야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이 보장되며 이는 자연수의 구조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자연수의 심오한 특징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탐구할 내용은 위상수학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빨대의 구멍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빨대의 구멍은 한 개라는 주장은 위상수학에서는 빨대와 같은 물체의 구멍이 한 개라 본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도넛이나 반지도 빨대와 위상수학적으로 같은 형태이며 이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두 개의 파의 주장을 도넛 구멍도 두 개냐라면서 반박하였습니다. 두 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구와 같은 물체의 구멍을 내어 반대쪽으로 나오게 하면 물체의 표면에 생긴 구멍은 두 개라는 점, 건물의 앞뒤에 문이 있으면 출입구가 두 개라는 점을 들어 빨대 구멍을 두 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탐구해 본 결과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케빈 너드슨 교수는 빨대를 1 곱하기 9안으로 정의하며 원이 한 개이고 길게 늘렸을 뿐이므로 빨대의 구멍은 한 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논의 역설, 소수의 개념, 그리고 위상수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논의 역설을 통해 무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소수의 정의를 통해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을 깨달았으며 위상수학을 통해 빨대의 구멍수 논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우리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며 이러한 수학적 사고는 다른 학문과 우리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학의 다양한 개념을 탐구하며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